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알렉산더 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알렉산더 제국의 기반이 됐던 것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본토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북마케도니아 지역이 하고 이제 해서 국가가 있죠. 그래서 요 마케도니아인들은 요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유로고족들이 이제 그리스인들의 이제 원류들이죠. 이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도리안이나 뭐 이오니아인들은 여기에 정착을 해갖고 그냥 폴리스나 국가를 세웠던 거고, 도중에 이 마케도니아에 중간에 그냥 정착을 했던 그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또 원주민과 혼혈해 가지고 마케도니아인하고 이제 정체성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의 이제 이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계통이 아니죠.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인종 구성이 바뀌어져서 슬라브 계통으로 구성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는 여러 이제 뭐냐면 부족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걸 이제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 필리포스 2세죠. 자, 필리포스 2세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을 이제 통합을 했냐 하면 당연히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는 어릴 때부터 이 테베에 인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베에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이걸 바탕으로 더 개량을 해갖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부대로 구성돼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선홍 출신의 보병 밀집 부대와 그 다음에 대지주 귀족들의 우선 기병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밀집 보병 부대가 이제 나가서 이 팔랑크스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싸우면 그 측면을 주로 이 기병대들이 공격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원래 이 밀집 부대 팔랑크스는 약점이 뭐냐면 창이 이제 긴 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측면을 공격할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해. 그래서 이 측면 공격을 주로 이제 귀족들로 구성된 기병대로 구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제 밀집 부대 형태로도 창의 길이가 우리가 그리스인들의 그 창 있죠. 이런 창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비군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도니아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그리스를 정벌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북쪽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쪽에서 그리스 안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마케도니아와 손을 잡고 뭐냐면 페르시아를 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들과 대항해서 뭐냐 그리스의 어떤 그 폴리스 어떤 정체성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마케도니아에 주장했던 그 사람은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반마케도니아의 전선에 있었던 사람은 여기 이제 있는 누구냐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데모스테네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데모스테네스의 주장대로 마케도니아에 대항해서 국민군을 창설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칼키디아 동맹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토스 동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동맹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에, 필립이 직접 군대를 끌고 그 당시 이제 그 동맹들, 이런 동맹들의 중심 국가였던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이 동맹군이 칼키디아 동맹과 올리투스 동맹 결성인데, 일단 이제 데모스테네스가 이걸 주장을 했고, 그때 이제 칼키디아 동맹과 올리투스 동맹 결성을 호소했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 동맹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동맹군들을 필립이 칼레노아 전투에서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격파시켰다. 그래서 이 칼레노아 전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요게 이제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전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아테네 테베 뭐
그 스파르타 중심의 어떤 폴리스 중심의 고종기 그리스 문화를 이제 종말시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리스를 바탕으로 한 고대 그리스 국가 체제의 끝을 냈다. 이렇게 인제 사람들의 의미가 있어요. 요거 좀 외워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인제 이때 인제 그 필립 2 세는 요 항복한 인제 아테네, 테베 등 여러 인제 도시 국가들을 이제 끌고 와서 무슨 동맹을 만들었냐면 여기 콜린도 동맹 또는 헬레네스 동맹을 이제 결성을 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뭐냐 그리스 폴리스를 이제 규합해 갖고 이런 동맹들을 만들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의 이제 공동의 적이었던 페르시아 원정을 인제 시도를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페르시아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직감정적으로 이제 그리스 국내 문제를 이제 개입을 했고 분열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상당히 공동의 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인제 그리스 폴리스들 규합해서 이런 동맹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어 페르시아 원정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암살당했죠. 예. 그래 갖고 이제 결국에는 그 대업을 누가 잇게 되냐면 알렉산더가 인제 잇게 되는 거죠. 이어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스파르타야. 이 스파르타는 제의시켰어. 예. 왜 제의시켰냐면 요 앞에서 이제 켈로네 전투에서도 스파르타는 이제 군대를 파견하진 않고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너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인제 얘네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야. 예. 힘이 그때 이제 스파르타는 국력이 너무 쇠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국가들이 떨어지게 되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밑에는 인제 뭐냐면 요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 예문이거든요. 요 네문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 갖고 인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헬레나 전투와 그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 원정 시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콜린도 동맹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요 콜린도 동맹 관련된 내용이 인제 요 밑에 있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전투 관련된 내용, 켈로네아 전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제 그 보병 부대하고 헤 헤타이로이드하고 갖고 이제 기병 부대 중축을 해 가지고 그 당시 그 켈로네아 전투를 크게 이제 승리했고,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와 함께 참전해서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인제 테베에 유명한 신성대 군대가 있죠. 예. 그 동성애 부대. 이들도 인제 여기에 인제해서 싸우다가 정멸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이제 알렉산더 볼게요.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20 살의 이제 나이로 인제 이제 왕이 되니까 어린 애가 이제 왕이 됐다니까 이 그리스 독립 폴리스들이 다시 인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반란을 일으켰던 인제 도시 국가들을 인제 진압을 하고 나서 다시 인제 군대를 모아서 페르시아 원정길을 따르게 떠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인제 그리스 폴리스들은 완전히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의 종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알렉산더 제국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알렉산더의 이제 활동 내용보다는 거의 안 나왔고, 알렉산더 제국의 어떤 문화 그 부분만 한 문제 나왔어. 그것도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는데, 아마 인제 서양 고대사의 할당된 문제가 그 되게 이제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리스어 로마사 내지 알렉산더는 안 내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여러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알렉산더 제국 정책 제국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인제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보면 인제 정복 활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20 살에 인제 그 왕위에 올랐던 이 알렉산더는 죽은 나이가 33살 때 인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십 몇 년 동안을 정복 활동을 하죠. 그래서 방대한 영토를 인제 확대를 했고요. 이때 인제 정복의 대상이 됐던 나라는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리고 이때 이제 왕이 다리우스 3 세예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다리우스 3 세를 인제 대상으로 해서 이소스 전투, 가오메다 전투 등등 해 가지고 해서 격파를 했고,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갔고, 그다음에 또 남쪽으로 돌려가서 인도까지, 오늘날 인더스강 지역까지 이제 했다가 여기에서 풍토병이나 뭐 인도 사람들 저항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3년 뒤에 인제 죽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런 인제 강대한 인제 영토를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동서융합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요. 그래서 인제 일단 폴리스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제 거대한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종전의 폴리스 체제 가지고는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오리엔트식 전제군주제를 채택했던 거. 페르시아 대로.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시를 건설했어요. 거기에 그리스 인주했는데, 오늘날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카이로 여기 부근에.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70개 정도의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을 따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리스인들을 이식시켰다. 참고로 요 그리스인들은 주로 인제 요 알렉산드 시설 중심으로 거주했고 찬란한 도시 문화를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이 문화가 농촌까지는 파급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어를 공용했죠. 예. 그렇지만 지방의 어느 토속어는 허용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국제 결혼도 장려했고, 자기도 인제 그 원정 중에 얻었던 이제 저쪽 아프가니스탄 쪽의 그 공주인가? 그 공주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식으로 훈련된 아시아 청년들을 양성했다. 예, 이건 여러 가지 그런 동서융합 정책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2 살 3 살밖에 안 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계승할 수 없겠죠. 그러면 죽기 전에 자기 계승자들을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명하지 않고 그냥 죽어 버렸어,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자신이 알렉산더의 계승자라고 내세우면서 인제 내분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3개 왕조로 분열됐는데요. 하나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와 시리아의 세라우쿠스 왕조, 이집트의 폴토르마니노스 왕조로 분열됐다. 요것도 뭐 외워 두시는 것도 좀 좋겠죠. 예, 이렇게 3개 왕조로 이제 분열됐고, 나중에 이 3개 왕조들은 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차례차례 이제 정복을 당하죠. 예. 그래서 보통 헬레니즘 왕국이라고 하면 알렉산더 제국뿐만 아니라 요 계승 국가들, 뭐 안티고노스, 세라우쿠스,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요 특징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유일하게 인제 임용시험에 나왔던 건데, 크게 보면 3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동서 문화 융합. 그러니까 인제 폴리스를 벗어나서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융합시키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철학사적으로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이제 동서 문화 융합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인제 폴리스 문화를 벗어나서 뭔가 다양한 문화를 포함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 시민주의 형태로 등장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들은 이제 스토아 철학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스토아 철학. 그다음에 인제 개인주의가 등장했어요. 개인주의라고 왜 등장했냐? 일단은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인 남자들이 와 갖고 정치에 참여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인제 헬레니즘 국가가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인제 관료 집단들이 형성되고, 정치는 인제 이런 왕가, 이 전문적인 관료 집단들이 인제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람에 이제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제 점점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은 이제 없어지게 돼. 어차피 자기가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런 행복을 강조하게 돼요. 개인의 어떤 행복,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기 시작해요. 개인의 어떤 걸 소확행이 인제 그 당시에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대변하는 인제 철학이 2 가지가 있죠. 앞에서 언급한 스토아 사상하고, 그다음에 인제 또 뭐가 있냐면 어 그 스토아파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죠. 예, 2 개의 학파. 예. 요게 있다. 그다음에
또 인제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정복했던 왕조들은 되게 보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같은 이런 문명이 되게 발달했던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자연과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흡수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과학도 상당히 발달됐다.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동서문화의 융합, 그다음에 철학사로서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대표적인 학파는 이제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르스 학파 이렇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자연과학 발달,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볼 게 이제 스토아파하고 에피쿠스 학파인데, 우리가 뭐 굳이 이 철학에 대해서 인제 전문적으로 이제 파볼 뭐냐면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요 내용들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외에도 크리시포스, 크레스 크레아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편성을 강조했어. 그래서 인제 어떤 그 개별성이나 특성을 뭐냐면 벗어난 어떤 보편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자연법 사상이 나타났죠. 예. 그 실정법을 초과한 그 어떤 보편적인 실정법에 기반이 되는 보편적인 자연법 사상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은 후에 이제 로마나 그다음 중세 시대나 그다음에 근대 어떤 그 사상에 큰 영향을 주죠. 요거는 조금씩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스토아파도 뭘 이제 강조했냐면 개인의 행복을 강조했거든요, 개인의 행복. 근데 이제 이들이 개인의 행복을 인제 어 그 하는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써 금욕주의를 강조했어요. 금욕주의. 그래서 이제 어떤 인제 그 물질적인 것들은 장기 지속적으로 인제 이렇게 그 쾌락을 못 느끼게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먹었어. 술을 먹으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죠. 오게 되죠. 근데 다음날 깨어나면 이게 수치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쾌락은 뭐냐면 그 이런 그 감정, 정열, 욕망 같은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어떤 정신적 쾌락이 오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이나 독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나름대로 행복감이 더 오래간다. 그냥 술 먹고 뭔가 마약을 하고 그런 것들은 잠시 이제 행복감을 업을 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주잖아요. 그건 인제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감정이나 정열이나 욕망을 제거하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할 때 우리가 인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영혼 같은 것들이 깨끗해지고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인제 금욕주의를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그 정신적 안정을 인제 강조를 해. 이 학파도 육체나 감각적인 그 것을 동시에 이제 중시에 여기면서 정신적 안정을 한다. 예처럼 금욕주의만 내세운 게 아니야. 정신적인 안정과 함께 그다음에 요것도 필요하고 육체적이나 감각적인 것도 이제 필요하다. 요걸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인제 정신적인 안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 죽음과 신의 손부터 탈피해서 얻을 수 있다. 인간이 항상 인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는 죽음의 존재 때문이죠. 죽음. 그리고 '신이 나한테 처벌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인데 이걸 없애면 정신적인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금욕하면 안 된다. 육체적 나 감각적 즐거움도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인제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에피쿠스 학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기만 부각되죠, 부각만. 그래서 이 당시 인제 에피쿠스 학파는 이런 이제 육체적인 것들만 부각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정신적 쾌락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피쿠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과 함께 그 육체적이나 감각적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요. 자, 이 에피쿠스 학파 같은 경우에 로마 시대 철학뿐만 아니라 어 노마 시대 때 이제 상류층에게 그게 수용되죠. 이게 인제 여기.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는 이제 로마법에 이제 영향을 줘서 자연법 같은 철학에 영향을 줬지만, 이 에피쿠스 학파는 어떤 생활 신조나 생활 태도에 영향을 줬어. 예. 약간 이제 노마에 영향을 줬는데 다른 방향에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철학에도 요 두 개 외에도 회의파도 있고 권위파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 교재에 일단 열심히 적어 놨어요. 정리는 쭉 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 구조도 있고 헬레니즘, 사회 구조도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헬레니즘 문화의 전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철학 관련된 내용도 이제 좀 자세히 적어 놨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종교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다음에 미술과 건축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면 이제 미술 건축 양식이 있는데 보통 인제 앞에 그리스 관련된 내용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어.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 세상을 현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현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것이 있죠. 예. 요걸 더 인제 근본적으로 본다잖아요, 보편적인 거. 그래서 인제 그리스는 인제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 모습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의 미를 인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 같은 연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인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조각상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남자를 대상으로 해요. 남자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근데 인제 헬레니즘은 아까는 뭘 강조했다? 개인적인 걸 강조했죠. 개인이 강조했으니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제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미, 감정, 기준을 강조해요. 그다음에 요걸 강조하죠, 현상적인 거. 그래서 인제 보니까 현실적인 미를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관능적인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남자의 모습만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여성들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섹시미 같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요걸 강조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조각상 만들 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들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주관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뭐 이제 BTS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호동 같은 우락부락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 현실적인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거나 현실적인 미와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개성화됐다 이거보다. 네 그리스보다는.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개인의 어떤 주관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나우크 군상이나 니케상이나 밀러 피너스가 대표적인 거다. 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예. 교과서 정도의 수준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과학도 발달됐다고 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당시에 이제 뭐냐면 뭐 기하학이라든지 삼각곱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라는 거죠. 이때 자연과학을 누가 인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 그래서 헬레니즘 국가들 있죠. 이런 그 국가 권력이 많이 인제 지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연과학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인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 보면 이제 그 자료 1 번은 세계 시민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2 번은 자연과학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계 시민주의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스토아파 앞에 스토아파가 이제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자연법 사상을 이제 창시했던 학파가 스토아파고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논. 그래서 인제 요 내용 스토아파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으로 종래 폴리스가 지닌 실질 의미가 사라져 도시국가 비도시국가 그리스인과 이방인과의 구분이 사라졌다. 자 헬레니즘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로 보고 인간을 여기에 속한 세계 시민으로 생각했다. 이제 보편적인 걸 강조한 거죠. 자 이런 사상은 스토아파에서 잘 나타났고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진 신의 자녀로서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자료 일본을 바탕으로 그리스와 다른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서술해 보자. 이렇게 했죠. 자 헬레니즘 시대에는 폴리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부와 안락을 중시 여겼다. 앞에서 인제 그 당시 폴리스의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한 데 반해서
얘들은 이제 뭐냐면 정치 배제됐잖아요. 황제나 전문적 관료들이 인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소확행을 원했다. 그래서 인제 개인의 어떤 안락과 이런 것들 중간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미술과 조각 같은 예술에도 반영됐죠. 그래서 관능적인 현실적 미 개성화를 이제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연과학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는 국가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포토로마이오스의 이제 수도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오늘날 알렉산드 지역이죠. 여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대도시지만 예전에 되게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뭐냐면 국가의 지원 아래 완공 안에 무세온이라는 그 곳에서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천무대, 시설실, 해부신들이 예 100 명이 넘는 학자들이 인제 참여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그리스 철학이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과학이 두루 섞이면서 기하학, 천문학, 의학, 수학 등 자연과학이 크게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료 이를 참고로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달된 배경을 이야기해 보자. 자, 헬레니즘 시대에는 국가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여 왕실 부속 연구소, 무세윤의 많은 그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인제 그 심화 교재 몇 개 적어 놨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영향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하고 오리엔트 문화를 뭐냐면 융합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후에 로마나 이스라엘 자연과 간단한 미술에 큰 영향을 줬고요. 한계도 있어. 왜냐하면 앞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인들이 주로 어디서 났다고 했죠?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중의 어떤 도시에만 살기 때문에 주로 인제 뭐냐면 도시 중심의 문화야, 도시. 그리고 오리엔트 본래 사회 성격이 도시 지역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 그 시골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노마로 넘어갈게요, 노마. 이 노마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전반적으로. 그 2 년에 한 번씩은 노마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예. 노마 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노마는 인제 보기 전에 노마의 어떤 이제 정치 구조 시기 구분을 좀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노마의 시기 구분은 크게 4 시기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왕정기와 공화정 초기의 중기. 이탈리아 반도 통일 시기고요. 그러니까 인제 뭐랄까 공화정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공화정 후기. 로마 시민공동체 해체 기간이 공화정 후기와 관련된 거야. 포에니 전쟁이부터 아테네 해전까지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제국 초기. 어 그래서 원수정 시기죠.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원수정 형태로 인제 유지되는 그런 체제가 인제 요건데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제정 후기, 동인의제. 완전히 공화제가 없어지고 인제 전제 군주제, 오리엔트 동 그 전제 군주제가 나타난 시기. 이렇게 4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4 시기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제가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그 요약을 해 놨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예전에 뭐 유명한 이제 어떤 그 세계사 강사분이 요걸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놓고 다른 분이 인제 다른 강사 이렇게 나누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거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여기 뭐 그 뺏겨 놓고는 왜 남의 걸 가지고 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뺏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요. 예. 자, 하여튼 4 시기가 인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첫 번째 시기의 전반적인 특징을 볼게요. 노마는 인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이 왕정으로 인제 출발했어. 참고로 그리스 폴리스가 이제 8 세기 때 형성됐잖아요. 근데 노마에도 8 세기 때 형성됐어. 그래서 이 노마의 건국 연도가 이제 753 년이 돼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국 연도가 앞설 수 있냐. 왜냐하면 폴리스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게 노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폴리스보다 좀 낮게 좀 늦게 이제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믿질 못했어요. 헤론토스의 이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마의 인제 그 뭐냐면 그 발굴 결과 이게 맞는 걸로 되게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검사를 해 보니까 BC 8 세가 돼 있어요. 예. 대충 맞아요. 예. 자, 하여튼 요 시기 때 왕정부터 해 갖고 왕이 인제 좀 통치했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공화정 초기, 그리고 이제 이때 이탈리아 반도 통일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기병 중심이었다가 점차 중장 보병을 하게 되고, 중장 보병에 참여했던 이제 시민들이 권리를 유충하면서 시민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또 노비레스라는 그 가부족 지배 체제가 형성돼요. 예. 이 시기가 이제 왕정기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공화정 말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포에니 전쟁부터 해서 악티움 해전 이후부터인데, 자, 이 포에니 전쟁으로 이제 자연동맹에 몰려가려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중장보병 체제가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을 통해서 무상계급을 고용한 용병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용병들이 등장했는데 얘네들은 시민군이 아니잖아요. 장군들이 고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장군들에 충성하게 되고, 근데 용병을 이제 매개로 해 갖고 군인 정치가 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 차 선두 정치, 2차 선두 정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영농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라쿠스 개혁이 또 나타났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인제 특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시민 공동체에서 제국 체제에 넘어가는 제정 초기를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공화정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질적 제정 시대였고요. 그리고 인제 이때부터 직업군의 상비군화, 새로운 기사 계급 등장. 그러니까 이거 기사 계급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에키테스 계층인데, 이 사람들은 인제 요 시기 때 에키테스와 요 시기 때 에키테스는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인제 황제 권력하고 연결돼 있어, 얘네들은. 예. 그리고 인제 요 시기 때 노마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면서도 또 나중에 방어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건데, 요 시기에 오연제 관련된 거죠, 오연제.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민족의 침입, 그다음에 인제 군인 한계 시대 등등을 거쳐 갖고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 갖고 이제 그때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인제 등장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해서 나름대로 체제 개혁을 하고 기독교를 수용하고 그랬지만, 이런 그 노마 제국의 해체를 막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시기도 이렇게 나눈다.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마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노마의 기원을 이제 보는데, 여기도 서양사 개론에는 되게 인제 여러 민족들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테라마나 문명이라 해서 청동기 문화도 있었다고 하고, 인도 유럽어족들이 만들어준 문화죠. 그다음에 제2차 인도 유럽 어족 때 비라노바 문명 이런 것도 있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잠깐 언급돼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요런 문명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문명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이 심화 규제 내용을 좀 보면 에트루리안이 있어요. 이 사람들 민족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 로마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민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트루리안 민족들은 요 앞에 있는 문명들 있죠. 이런 문명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제 인도 유럽어족들이잖아. 그리고 노마를 이끌었던 사람들도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죠. 예. 근데 이 에트루리안 민족들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아시아 계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의 민족 집단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제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용해서 토스카나 지역에 인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북부 지역에 이제 정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에 인제 그리스 남쪽에, 이탈리아 남쪽에 인제 그리스 도시국가들 있죠. 이 도시국가부터 그리스 문자나 문화를 수용했고, 느슨한 연맹체로 구성돼 있어요. 여러 이제 부족 국가로 형성됐던 거고, 한때는 로마를 지배했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지만 그 로마 왕 중에 3명 정도가 이 에트루리안 출신 왕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런 설이 있어. 예. 자, 하여튼 이 에트루리안 민족들은 후에 로마에 큰 영향을 줬다. 예. 이 로마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로마에 큰 영향을 줬다고 인제 보고 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리스 남쪽에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쪽에는, 여기 이탈리아 남쪽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그리스 시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메가나 그레키아라는 그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인제 이 도시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게 네아폴리스, 그다음에 타라토미는 이게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 때 우리가 인제 거기 아테네에서 시체 원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에는 그 당시 그 그리스 계통의 인제 도시국가들이 많아서 그쪽 지역을 이제 공격을 했던 건데,
자, 이 그리스 식민도시는 로마의 그 영향을 줘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장보병 있죠. 중장보병. 중장보병 어떤 팔랑크스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도 그 뭐냐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 제도를 보면 대개 이제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뭐냐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뭐 아테네 같은 그런 정치 체제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어떤 문화나 신화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죠. 예, 로마에. 그래 갖고 인제 제우스나 뭐 이 그 12 명의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이름만 좀 바꾼 채 이제 뭐냐 주피터나 뭐 제우스는 라틴화 시켜서 인제 주피터 이런 식으로 부르 갖고 로마에 영향을 줬던 건데 이 그리스 식민도시는 뭐냐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로마에 영향을 줬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다음 북쪽에는 에트루리아 민족 그다음 남쪽에는 그의 식민도시가 있었고 양쪽이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인제 기본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의 건국을 볼게요. 로마의 건국. 그래서 이제 신화에 의하면 로마는 루무스와 레무스나 쌍둥이 형제가 인제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알바 왕국의 공주와 전쟁의 신이 결합돼 갖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인제 벌어졌는데 그때 늑대가 와 가지고 이들을 키웠다. 물론 믿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 형제가 나중에 커서 로마를 건국했는데 루무스와 레무스가 이제 말다툼 하다가 인제 뭐냐면 그 동생을 죽이고 이 노무스가 그 뭐냐면 첫 번째 왕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마라는 그 나라 이름도 이 노무누스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설이에요. 그래서 건국 연도가 753 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왕정 국가라고 했죠, 처음에 노무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뭐냐면 라틴족이 이제 처음에는 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그 왕들 중에 3 명이 있어. 그 왕이 한 6 명에서 7 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6 명이라는 설도 있고 7 명이 있는데 하여튼 후대 왕 중 3 명이 어떤 계통이냐면 에툴리아 계통이에요. 에툴리아. 그 왕정 국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제 뭐냐면 '에툴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에툴리아 계통이 왕이 됐으니까 에툴리아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뭐냐 노마가 우리가 이제 라틴족이 먼저 만들었지만 후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에트루리안 출신의 이제 왕들이 에트루리안 민족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중에 이제 출신만 에트루리아뿐이지 실제로 로마는 독립된 국가였다는 설도 있어. 예.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초창기 때 에트루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뭐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에트루리아 왕들이 인제 뭐냐면 그 추악한 왕이 있었어요. 7대 왕이 있었는데 7 대. 그래서 6대 왕은 누구냐면 세르비스라는 왕이 있고 7 대가 제가 이름은 인제 모르는데 하여튼 폭군이 있었어요, 연산군. 그 연산군인데 이 6대 왕과 7대 왕이 6대 왕은 뭐 반발 때문에 물러났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7대 왕은 이제 연산군 같은 왕이 여자 건들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 이 쫓겨났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왕정이 폐지되고요. 그 당시 로마의 귀족이 모여 가지고 공화정을 만들죠. 요때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뒤에 이제 민주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는 여기는 파트리키라는 이제 활동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가두 체제, 귀족 가두 체제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귀족 공화국이 수립됐고 자 이 귀족 공화국이 나중에 인제 평민들을 중심으로 정치 참여시키면서 민주공화정으로 인제 바뀌게 되죠. 예. 초창기 때는 이 귀족공화국부터 인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왕정 시대 때는 앞에서 인제 그 왕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실제적으로는 혈통귀족들이 인제 주였다는 거야. 파트리키라고 하는 혈통귀족인데 요 파트리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성.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도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 때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 이건 귀족들이야. 우리도 인제 그 고대 시대 때나 중국도 인제 그 뭐 삼국 시대 때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활동 귀족.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들 활동 귀족들이 원론에 모여서 실제 권한을 행사했다. 예. 그리고 인제 있고
자 이때 인제 뭐 사회 계층들은 뭐 평민도 있고 혈통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얘기했지만 피보호민 제도가 있었어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원로원들이 강하고 혈통귀족들이 강하니까 왕의 입장 때는 이들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르비우스 왕이 있어요. 이게 6대 왕이라고 인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왕은 인제 앞에서 언급한 에툴리아 계통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군대 개혁을 통해서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 목적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 개혁을 통해 평민 세력의 정치적 발언권을 높였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은 그 당시 기병이었죠. 근데 이때 평민 세력들은 여기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중장 보병이었거든요. 그 얘네들의 권한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백인회다. 백인회. 그래서 이제 요때 백인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어. 예. 그래서 제가 기원이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서양 사회도 고대사 사료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냐면 또 편견차도 좀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다 끌어다 쓰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기록에는 이때 백인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후대 학자들 중에 일부는 "아니다. 뒤에 만들어졌다. 그 한참 뒤에 만들어졌다."라는 설도 있어. 예. 그래서 백인회가 하여튼 이제 요때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그 기록에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이제 감안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뒤에 이제 백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하겠지만 중장보병 중심이죠. 그래서 기마 중심의 군지에서 밀집 대응의 중심의 중장보병 체제로 전환을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들에게 또 뭐냐 투표권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권력 구조를 재편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당연히 이제 혈통 귀족들이 반발이 많고 왕이 퇴위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러났고 후에 인제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평민 간의 어떤 신분 투쟁으로 이렇게 이제 백인회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6대 왕과 7대 왕이었던 에트리안 왕을 축출하고 성립돼서 인제 원로원 중심의 귀족들의 중심의 공화정이 성립돼요. 예. 그래서 공화정 시기 때 인제 사회 구조를 보면 요게 왕정하고 비슷비슷한데 위에 인제 왕이 없고 인제 귀족적 공화정으로서 인제 귀족들이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인제 제일 중요한 기관은 원로원이었죠. 그리고 집정관, 민회가 있는데 요때 민회는 그 시족 사회를 중심으로 쿠리아예요. 초창기 때예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원로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관이냐면 어 예전에 인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자문기구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귀족공화국제는 원로원이 최고 유결기관이었어요. 예.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권한이 나중에 인제 점점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자문기관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제 그 원로원 딱 하면 자문기관이지만 실제로 권력기구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컨셉 있잖아요. 개념은 나중에 민주공화정 때 얘기고 초창기 때는 왕정이나 초창기 때는 원로원 권한이 상당히 정책 의결기관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뭐 집정관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귀족공화정 같은 경우는 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권력 구조가 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인제 점점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중장보병들이 등장했죠. 이 중장보병들은 평민 계층이야. 물론 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평민 계층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제 주요 인제 역할하고 특히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또 주변에 인제 보면 노마 안에서도 인제 라틴족도 인제 다 뭐냐면 노마 말을 들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 라틴족들 반란이나 그다음에 인제 갈리아족의 침입 같은 거 등등 여러 민족들의 침입을 이제 격퇴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애들이 이 중장보병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양에서는 피를 흘린 만큼 뭐예요? 정치적 몫을 높이죠. 그래서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평민들하고 인제 그 당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귀족들 간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귀족들이 양보해서 평민들에게 권한을 하나하나씩 줬죠. 그러면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귀족 중심의 가두정 형태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정 하니까 뭐 아테네식의 민주공화정으로 생각하죠. 뭐 아테네 의 시민들 모두 참여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근데 로마 같은 건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는 아테네에 비해서 아테네 상대하 아테네하고 상대할 수는 없을 만큼 뭐냐 규모도 컸고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같은 것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였어요. 민주공화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귀족들이 이제 소수의 가두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는 거야. 그 뒤에 있지만 이 노비데스 계층들이 주도해 갖고 인제 뭐냐면 지배 계층이 좀 더 넓어졌다는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식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거기 이제 초기 사회 구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겹쳐 있는데 요거 부분하고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사회 기본 단위는 이제 가족 단위고요. 그 가족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시족, 부족 이렇게 넘겼는데 요때 시족이나 이 부족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혈연적인 성격이 강하죠. 앞에서 이제 트레푸스라는 의미는 원래 혈연적인 성격이 있어. 그리스나 로마나 그러나 이 트레푸스 의미가 혈연적인 행정 쪽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시족하고 부족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건 인제 역사적 용어인데 시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뭐냐면 진짜 혈연으로 연결된 DNA를 공유하는 집단들인데 얘네들끼리 이제 예전에는 어 근친혼을 했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애들이 핀볼로 태어나.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연하고 연결된 근처에 있는 시족들과 연결해서 3-4 개의 부족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인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조계곤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계혼 집단이 부족이야. 이 단위가 기본 단위가. 그래서 이 부족은 혈연이라는 의미는 앞에 친척도 있지만 인척도 다 포함되는 거야,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그래서 이제 이 부족이라는 거는 이 혈연적인 친척과 인척을 다 포함된 그 집단이었는데 이 그리스나 뭐 로마나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되고 인제 뭐냐면 이게 행정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인제 부족의 의미가 표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점점 행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건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런 시족과 부족을 장악했던 초창기 세력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귀족계 파트리키라고 하는 애들이죠. 주 기병이고 그리고 초창기 때 귀족 정치 그래서 인제 정무관을 장악해서 무보수로 인제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하고 평민 간의 결혼을 금지했고 이들은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인제 평민 계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들은 별 권한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예민이야. 요걸 좀 기억을 예민이라는 건 예속농민이야.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그 위에는 이제 귀족들에게 예속돼 있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고 파는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귀족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민이다. 그래서 인제 이들을 인제 뭐 피보호자라고 인제 하죠. 종속자.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얘네들이.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피해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적인 권한을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 자유인이지만 보호자인 귀족과 친인을 맺어 짓고 법적인 인격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 갖고 이제 오늘날만 하면 뭐일까요? 이게 장애인이나 뭐 지적으로 인제 문제가 생긴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방어권이 이제 좀 그 법적인 권한이 부모에 의해서 보호자에 의해서 제한을 받잖아요. 요런 거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 인격이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신 법정에 나가서 이제 변호를 해 주고요. 그리고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서 종군하고 피보호자가 완전히 자유인이고 토지 소유자가 내가 독립될 경우에는 이전의 종속적 관계가 또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예민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체제가 이 예민들의 존재는 공화정까지 쭉 가요. 예. 그래서 노마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이런 예민들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리우스는 민중파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군제개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출신성분이 완전히 흙수저야. 예. 흙수저보다 훨씬 더 나는 똥수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한 예민 출신이었어요. 한때는 이도 그 귀족 계급의 피보호자로서 인제 생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보호자 제도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인제 크렌테스인가? 이런 제도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 부분. 마리우스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 요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보면 통일 과정을 보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뭐냐면 전쟁과 그 침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 가지고 잠깐 여기 여기 적어 놨긴 했는데 뭐 이때 뭐 라틴 동맹을 이제 결성을 해 가지고 왜냐면 이제 로마인들이 라틴족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라틴 동맹을 결성해 갖고 인제 그 로마 팽창에 기반을 이뤘고 그 옆에 있는 사비네족들을 이제 정복해요. 이게 이제 로마 초창기 때 얘기인데 이 사비네족 같은 어떤 민족들이냐면 산악 민족들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사비냐족 중에 일부가 인제 로마에 흡수되고 또 일부는 또 계속 독립해 갖고 이제 삼리안족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같은 민족이에요 원류는. 이들이 로마 초창기 때 인제 뭐냐면 일본 세력들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이 그 로마의 어떤 지배층을 이루는 그 계층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인제 그 로마 신화에 보면 로마가 초창기 때 남자가 부족하니까 이 사미니족들의 여자들을 약탈해 갖고 일단 짝짓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미니족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중재를 시켰다. 그런 이제 신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자기들이 인제 예전에 영향을 줬던 에트루리아까지 도시를 이제 점령하고 특히 갈리아인들이 공격을 많이 했던 한때 이제 갈리아인들이 와 가지고 로마식 약탈하고 퇴각했다는데 이 갈리아인들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폭넘어. 아니 그 특정 민족이 아니라 민족 집단이 아니라 자기의 적대적인 주변인들을 이제 로마인들이 예전에 갈리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민족 집단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인제 앞에서 라틴 동맹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동맹시들이 점점 독립적 권한을 유지하면서 로마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라틴 동맹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탈리아 그 동맹 전쟁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에는 라틴 동맹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삼리온 전쟁해 갖고 인제 해 가지고 이들을 물리치고 특히 이제 뭐냐면 남이탈리아 지역에 그리스 계통의 도시 국가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죠. 그때 이제 그 그리스 계통의 도시 국가 중에 제일 큰 도시가 탈레톤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이때 탈레톤은 로마에 공격을 받으니까 그 당시 그 그리스에 에피루스 왕이 있었어요. 예. 에피루스 왕 피루스가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했어. 피루스는 제2의 알렉산더를 되고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제 탈레톤을 도와줬지만 패배를 했죠. 그래서 탈레톤이 인제 이때 왜냐면 전복되면서 남이탈리아 지역이 완전히 로마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서양사 개론에 있는데 그래서 이 피더스라는 인물은 그 알렉산더 그러니까 영웅전에 나와 있어요. 영웅전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 그 탈레tum은 이제 단독으로 로마에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에피스 왕이었던 피루스의 원조를 청했다. 그래서 피루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서쪽의 제2의 알렉산더를 꿈꿨던 야신가였으며 그의 기꺼이 지원 요청에 응하였다. 그러나 승승장구한 로마의 대응에 뾰족할 수가 없었다. 피루스는 아무런 성과 없이 패퇴하고 탈레tum은 로마에 굴복했다. 이로써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성취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 탈란토 전투는 남이탈리아 전쟁 그 남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계 도시국가인데 여기를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로마에 이제 순하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여러 인제 뭐냐면 정복 전쟁이나 외적대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인제 이렇게 도시국을 벗어나서 영역 국가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때 큰 영향을 그 역할을 했던 애들은 기병이 아니라 중장보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피를 흘릴 만큼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리를 이제 누리게 주장하게 되는 거고 기존의 귀족들은 당연히 그걸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28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은 28 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 인제 반도의 통일 요인을 볼게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중장보복을 위한 집단적 공격 방식 팔랑크스와 유사한 이게 이제 유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팔랑크스예요. 이것도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로마의 팔랑크스는 그리스의 팔랑크스보다 좀 약간 유연해. 이게 제가 전쟁사를 이제 좀 약간 들은 얘기인데 그냥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리스의 팔랑크스는 이 팔랑크스가 되게 뭐냐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
이제 팔랑크스 집단 자체가 이 방어망이 되게 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연하지 못해. 근데 그 노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쪼금 더 작은 집단으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기동력을 높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보병 외에도 이 기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 군단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옮길 때 중장 보병이 중심이지만 기병 보조 군단까지 같이 인제 움직여 갖고 싸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중장 보병을 중심으로 한 인제 그 밑에 예속된 이제 뭐냐면 보조 군단까지 보통 한 개 군단을 레기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타 그 노마가 성장하는 과정에 한 20개 정도의 레기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신민 도시를 건설하고 이 신민 도시 같은 경우에 왜 건설하냐면 노마가 팽창하면서 노마가 인제 노마 기존의 노마인뿐만 아니라 라틴족뿐만 도 흡수하고 사미온족도 이제 흡수하고 사비아족도 흡수하고 여러 인제 뭐냐면 민족들을 흡수하면서 노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이들이 노마인이 돼. 근데 이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조그만 도시인 노마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일종의 신도시를 만든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시민도시 만들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이 커지니까 보통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이런 신도시들을 만들어서 식민도시를 만들어 갖고 노마인들을 이주시켜. 특히 이제 거기 이주 대상들은 주로 이제 빈민층들이죠. 아니면 퇴역군인들. 그래서 이 퇴역군인들이 이제 식민도시 가서 노마식 도시를 만들고 생활하고 그들에게 인제 뭐냐면 뭐 노마 시민권이나 이제 라틴 시민권 같은 걸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민도시를 통해서 그 당시 노마의 문화를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인제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에 넘어가 갖고 인제 여러 그 지역을 점령하죠. 그때마다 인제 노마식 도시, 식민도시를 만들어. 그래서 요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노마의 문화를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노마가 정복한 지역은 이 노마 형태의 이제 도시들이 만들어졌다, 곳곳에서. 이런 시민도시 만들고 그 시민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원래 출신에 따라서 뭐 그 노마 시민권이나 뭐 라틴 시민권 이런 것들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큰 뭐냐면 이탈리아 통일의 요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영농민이 큰 역할을 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시민권을 개방했죠. 그래서 아테네나 그런 테베나 이런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은 시민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복민들을 에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노마 시민권이나 라틴 시민권을 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권을 개방해서 이들을 자기 세우고 끌어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들 입장일 때는 노마에 반항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시민권을 벌어서 노마의 지배층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노마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노마의 유명한 이제 뒤에는 황제들이나 그다음에 정무관들, 그 집정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출신들 보면 원래 그 노마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자기가 피정복민들 있죠. 그 피정민 출신들의 사람들 노마의 집정관이 되고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노마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효율적인 피정복민의 이민족 통치. 이거 분리 통치라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정복민의 관용 정책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통일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탈리아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중량 보병 역할을 했던 자유농민 계층이죠. 그러니까 인제 얘들에게 이제 정치적 권한을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일어나죠. 이 평례가 설치되고 시비법법이나 니키니우스, 포르테이스법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 문제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꼼꼼히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또 진행이 돼 갖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